네, 344쪽의 현대문학 살펴갑니다. 우선 앞부분에 그 국문학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앞쪽에 배치가 돼 있죠. 근데 국문학사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서울시, 경찰,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해서 서울시 쪽에 그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그 편중돼 있고 국가직에는 거의 없는 이런 양상이죠.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무원 시험들을 좀 따라서 모방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찰직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그 국문학사에 대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과 거리가 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경리의 토지죠. 그래서 해방 무렵까지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그래서 주인공 그 서희의 그 일생사 뭐 이걸 그려간다라고 할 때 시작 부분에는 그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까지 이렇게 포괄이 될 수 있고, 또 뭐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이런 과정까지를 그린다고 한다면 자식과 손자, 손녀 세대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크게 5대를 그려갈 수 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3대 정도는 능히 포괄이 되는 그런 대하소설이죠. 자, 나머지는 모두 6.25 전쟁과 관련된 소설이었고, 익숙한 박경리의 토지를 그 차이점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중간 정도,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0년대 문학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이광수의 무정, 1917년, 특히 1917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 혁명이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우리나라의 또 그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소설들, 소위 그 분화로드 운동 뭐 이런 것들의 연장선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바가 있죠. 그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될 내용이고, 2번 이 시기에 일제히 탄압에 극에 달했으며 민족은 말살 정책으로, 뭐 일제 강점기가 어느 때고 뭐 일제 탄압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없죠. 하지만 저 특별히 차이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 뒤에 민족은 말살 정책인데, 이것은 40년대 들어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보면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다. 그런데 30년대에는 우리가 꽤 많은 그런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로 20년대까지가 좀 더 그 역사적인 가치면에서 논하는 그런 그 문학사적인 발전 과정에서의 위치,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은 30년대 문학은 그 예술성 자체로서 많이 평가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잘 확인될 수 있겠고, 또 3번 김기림, 정지용, 소위 주지주의, 그래서 30년대 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허무와 패배의식, 그러면은 3.1운동 직후 20년대 문학에 나타난 특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문제. 자, 순서를 묻는 그런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방식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떤 구체적인 작품으로 순서를 묻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잡지로 이렇게 출제하는 이런 방법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 그 10년 정도를 한 시기로 묶어서 그 순서를 말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짜임새입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모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문학 동향을 나타낸 것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 그리고 그 카프, 아주 명확하게 20년대란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니까 20년대로서 니은을 제일 앞에 놓을 수 있다. 1, 2번으로 답이 한정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리을이 그 다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리을, 모더니즘 시운동 하면 30년대인데 내용 파악하지 않아도
니은만 잡아내면 1, 2번으로 한정되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리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을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과 디귿의 순서인가? 디귿과 기역의 순서인가? 그래서 디귿.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이렇게 해서 전쟁기, 그러니까 50년대 문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그 맥을 잡는다면은 요 디귿과 니은, 농민의 애환을 다룬, 그리고 뭐 신경님의 농무 그러면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고은 시인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은 뭐 최근에도 자주 언급된 바도 있고, 이런 점에서 그 시기가 좀 더 오늘의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운 시기에 문학 동향이다, 이런 점을 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기역의 순서, 그렇게 답을 확정할 수 있고, 다음 4번 문제. 60년대 문학의 특징. 그래서 그 고전 문학이나 아니면은 일제 강점기의 문학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해방 이후에 말 그대로 현대 문학이죠. 진정 현대 문학의 시기, 이걸 주로 논하는 그런 양상이죠. 자, 1번 전후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연 과제로 제기됐다. 이 전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시대성 강렬한 전쟁을 바탕으로 한 것 때문에 그 직후에 한계가 시야가 좁고 소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4.19 혁명의 영향으로 현실 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60년대의 특징. 또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 이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나 있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번이 뚜렷한 데 비해서 3, 4번 정도로 송대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4번에서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 그러면 이 민중문학, 진정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이후, 즉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의 현상이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자, 이것이 답을 내는 결정적 고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에는 서울시 중에서도 7급, 그래서 이제 구적인 작품을 들고 있는데 기역, 공무원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바 있었던 백석의 여승이죠. 30년대 문학이고, 그다음 니은, 눈은 살아있다. 김수영의 작품으로 50년대 작품. 다음 디귿,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바 있어서 익숙한 그런 작품이죠. 김소월의 작품이고, 시기는 20년대. 리을, 껍데기는 가라. 4월 듣골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의 작품으로서 60년대. 그러니까 4.19 혁명의 경험과 그리고 또 5.16에 의한 그 좌절, 이런 경험들을 바탕에 두고 등장한 작품이죠. 그런 정도로 작품을 매개로 해서 크게 10년 정도 또는 한 20년 정도를 묶어서 한 시기로 이렇게 다뤄간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그 김소월의 작품,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제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고리가 될 듯 합니다. 3, 4번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또 역시 기억이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니은하고 리을의 문제, 김수영의 50년대 작품과 리을, 신동엽의 60년대 작품, 이 순서를 결정하는 정도에서 난이도를 평가하면 될 듯 합니다. 다음 6번 문제.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배열한 것, 기억의 3대. 이거는 30년대 소설의 출발, 즉 20년대 역사적으로 평가되는 20년대와 작품성으로, 예술성으로 평가되는 30년대를 가르는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작품이죠. 니은의 이광수의 무정 하면은 10년대라는 점, 그래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작품이 진시가 됐고, 디귿 창조 백조 폐허, 20년대 잡지의 20년대 그 전체 흐름이 잡지의 흐름, 동인지 시대죠. 동인지 문학 시대. 이것으로 특징을 잡을 수 있겠고, 또 리을이 인문평론 문장, 그래서 그 주지시가 중심이 되는 현대 문학을 논하는 그런 시기, 30년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에서 기역과 리을이 30년대 문학이라는 점에서 같은 시기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요것으로 답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꽤 난이도 높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마지막에 미음, 이인직의 혈연호. 그럼 이제 현대문학 태동기 190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보면 미음. 그러고 나면 니은인가 디귿인가 이것의 문제로 범위가 압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대, 20년대 차례대로 니은, 디귿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리을 요것의 시기 구분의 문제와 무관하게 답을 할 수 있었다. 자, 어느 정도 짜임새에서 어려울 수 있는 지점을 담고는 있으나 선택지에서 그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배열해 줬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절해 간 이 흔적을 엿볼 수 있죠. 자, 그 정도에서 답을 평가하면 되겠고, 굳이 더 나눈다면 저 기억 같은 경우 3대가 들어있듯이 30년대 넘어가는 초반, 30년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 여기에 놓이는 거예요. 3대. 그에 비춰서 리을 같은 경우는 30년대 중에서도 중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리을의 순서를 또 더 세밀하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답이 되는 방식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7번 시대적 배경이 같은 에서 구상의 초토의 시 읽어보면 내용을 통해서도 그 대략 파악이 되는 것처럼 6.25 전쟁을 배경에 둔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시대를 배경에 두는 1사번 지우고 그리고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방기까지 일제강점기까지를 내용으로 담는다 이런 점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2번을 답하는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범선의 오발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 이범선의 오발탄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의 기출문제에 이미 출제가 됐던 바도 있죠. 더군다나 그 제목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를 해서 작품을 알고 있는가를 물은 그런 문제로 얼마 오래지 않은 그런 정도에서 다뤄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난이도는 뭐 최하 난이도라고 볼 수도 있죠. 다음 8번. 자, 작품 감상의 관점입니다. 작품 감상의 관점. 선택지에 명시로 딱 드러나 있듯이 반영론, 효용론, 표현론, 객관론. 사지태기령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객관론이라는 용어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항상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책 모양. 그래서 작품 자체. 이 작품 자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뭐예요? 바로 언어죠. 이 언어 자체를 논하는.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이 작품 탄생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배경. 그래서 시대의 반영 이런 말로 암기했던 것이고 작가를 고려할 때 작가의 표현 의도라는 말을 연결해서 시대의 반영, 작가의 표현 의도,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 독자의 효용이죠. 색깔을 달리한 것은 이 노란색 부분이 책 자체가 아닌 그 이외 외적 요소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외재적 비평이라는 거 한 줄기를 묶을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인용문 안에는 첫 번째 줄에 나는 지금도 이공수의 무정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그래서 앞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중간이나 맨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해서 난이도는 최하 수준의 문제라고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서울시 문제였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9번 국가직 9급. 근데 기억기술 리을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문학사가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 이렇게 문제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 직종별 차이를 고려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그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국문학사라는 단어는 아예 빼고 공부를 하는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한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해 보면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것.
1번 여러 개의 난로가 짚혀져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자, 기억 부분 읽어봅니다. 맨 앞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해서 막차가 오지 않은 어떤 뭐 터미널, 대합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기억 부분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여기 바로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짚혀지고, 여기 각자 보조사 마다가 쓰였어요. 유리창마다. 그런데 유리창마다라고 한 것은 1번 선택지처럼 여러 개의 난로,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바로 창문에는 창틀이 있고 그 창틀에 의해 나뉜, 창틀에 의해서 나뉜, 그래서 유리창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난로 자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여러 개의 난로라는 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니은, 대조적 색채 이미지를 통해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를 강조했다. 대조적 색채 이미지. 청색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그럼 청색과 불빛 하면은 이건 좀 빨간색에 가깝다고 한다면 색감의 대조라고 할 수 있죠. 대조 색채 이미지, 따라서 앞부분 맞다. 뒤에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바로 청색의 손바닥, 손이 청색이다. 우리가 보통 얼굴이 창백하다라고 할 때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의미, 여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 이게 아니었다는 점이 초점입니다. 다음 틱은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오래 앓은 기침소리, 쓴 약 같은 담배 연기 속에서. 자, 3번 선택지가 봅니다. 오랜 병마에 시들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하였다. 여기서 뭐 그 오래 앓은 기침소리 이 부분을 통해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 또 그로부터 비관적 심리까지는 추론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무례한 행동, 즉 뭐 이 기침, 그리고 그다음에 담배 등등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 무례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시기가 흐른 이런 시점을 고려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무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딱히 무례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여기 나와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삶의 처지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앞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침 소리가 일테면 뭐 침이 튄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인상을 찡그린다든가, 이런 표현이 이어진다면 3번처럼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4번 정도가 맞는가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래서 1, 2번이 쉽게 구별되는 데 비해서 3번의 무리한 행동 정도는 조금 더 따져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 4번을 견주어서 어느 게 더 타당하고 어느 게 좀 더 부당한가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확정 지으면 될 듯합니다. 다음 10번, 박모글의 총로로, 이건 예전 국정교과서 시기에 시의 음악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의도로 교과서 설명문에 인용이 되어 있기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 바도 있었던 작품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3년의 두 번째 행 속리 피어나는 12구비를, 이 부분이 다른 시행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로 길어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대신 5번째 마지막 년 도는 구름, 여기는 한 행 정도 분량을 2행으로 끊어서 서술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시행이 짧고 긴 이 특징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치에 따라서 읽게 되는 본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이로 읽는다고 할 때 시행의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느리게 읽게 되는 것이고,
시행이 길면 긴 시행을 같은 시간 안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읽히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뭐 음악성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큰 줄기와 뭐 뒤에 또 음보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음보율의 경우는 호흡의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보율 자체를 따진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3음보 아니면 4음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음보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거나, 고려했다면 3음보 아니면 4음보. 그러니까 대략 세 동이를 끊어 읽어보고 네 동이를 끊어 읽어보는 것 중 어느 게 자연스러운가 하는 정도에서 누구나 초보적인 단계에서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여기서 뭐 산은 자하산 이런 표현도 그 토대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쉽게 구별이 되는 정도는 아니죠. 네 번째 연에 청노루 여기 오게 되면은 청색 노루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죠. 그런 점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로부터 2번 선택지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로 파악해갈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오고 있다. 자, 첫 번째 연 먼 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도. 그런데 두 번째 연은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하니까 봄눈이 녹는다는 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는 느낌.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 번째 연에 가면은 12구비, 더군다나 그 12구비에 느릅나무 속잎이 피어나는 정도면 느릅나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다가선다. 그 다음 총노루, 노루 한 마리의 시선이 모아지고 마지막에는 맑은 눈이죠. 총노루 중에서도 눈, 즉 그림, 이 화면 가득히 총노루의 눈이 클로즈업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는 구름, 여기는 뭐가 돼요? 바로 이 눈동자에 비친 구름, 이걸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어쨌든 먼 산에서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그리고 총노루, 이 세 단계에서 3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죠. 4번,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거의 한순간 바라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시간적 순서, 이것이 거리가 먼 항목입니다. 다음 11번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기 문제인데요.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세 개연이 모두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뚜렷하게 잘 알 수 있는, 1번은 죽음을 단절과 상실이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라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돌아가다라는 말 자체가 이것을 단조로 보여줬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근데 이것을 소풍으로, 자,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 집에서 온 것이고 소풍을 즐기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은 다시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란 점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바로 소풍 나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이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연속과 회귀 이 부분이 쉽게 파악될 부분이고, 두 번째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 바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소풍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 정도에서. 세 번째,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했다. 이 죽음을 그렸다는 소재 때문에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 이렇게 표현하기가, 연결짓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새벽빛, 이슬, 노을빛, 자, 표시를 하고 맥락을 잡아보면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그러니까 이슬이 아주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없어지는 이라고 표현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짧음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떠나 새벽빛이나 노을빛의 역할을 떠나 이슬만 보더라도 영원성 이것과는 정반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별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12번 넘어갈까요? 다음 시에 감상. 자, 이영기의 낙화, 뭐 충분히 알만한 작품이기는 한데 조금 시의 분량이 있으니까 선택지 먼저 파악합니다. 1번은 계절의 순환 체크해 두고요. 다음 자연의 위대함, 즉 앞부분을 통해 뒷부분이 연결되느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발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결별의 슬픔,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3번,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자세. 그리고 4번, 인생의 무상함. 자, 낙화. 제목 보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해서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했어요. 뭔가 좀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방향이 보이죠. 두 번째, 봄 한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일으키는 축복에서의 지금은 가야 할 때.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왜 축복이란 단어를 썼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되죠. 그 부분이 바로 뒤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앞부분에 바로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바로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꽃, 그리고 낙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별이라는 것을 대응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 이 시의 독특한 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해명되는 점이 뭐예요? 바로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매하면 그 결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하는 그 과정으로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점. 자, 그러면은 1번에서 계절의 순환.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이란 말은 좀 무리하다 볼 수 있고 또 계절의 순환 이 정도까지로 계절의 순환 맞다라고 인정하더라도 뒤에 자연의 위대함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매라는 추상적 의미가 갖는 그것을 지향하는 시적 화자의 지향 그리고 가치 여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세 번째,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세 이건 전혀 틀린 것이고 4번의 인생의 무상함 역시 틀리죠. 3, 4번 제일 먼저 지우고 1, 2번을 견주는 그 과정에서 이 의미를 잡아내느냐의 여하 그에 따라서 1번을 지우고 2번을 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음 13번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한다 이런 정도 느낌 그러면 의인화된 그런 표현 아닌가 이런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는 것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그러면은 여기서는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라고 하면 구체적인 인물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나와 너라는 구체적 인물의 모습, 이걸 어떤 형상화하는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파악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한다. 두 번째,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고점을 이룬다. 유선 종교론의 반복을 통해 화제의 의지가 드러난다. 자, 제일 쉽게 파악될 만한 부분이죠. 첫 행수부터 나타나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가겠다. get. 미리시의 선우말음이 get. 그리고 그 내용성의 의미는 바로 의지죠. 3번이 제일 쉽게 파악되겠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이것도 가장 쉽게 파악되는. 따라서 3, 4번을 먼저 확인한 뒤 1, 2번 견져보면 여기서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이런 제목. 그러면은 이 작품 전체가 상징으로 쓰이는 이런 시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작품 안에서는 세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를테면은 분명하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라고 해서 어떤 명확히 구체화된 인물 이런 것들이 설정되지만, 작품 전체의 면에서는 이건 의인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정한다. 의인화를 인정하자. 자, 그랬을 때도 뭐예요? 뒤에 자연의 가치 찬미, 이건 명확하게 틀리는 거죠. 자연의 가치 찬미. 이 부분이 명확히 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번 이렇게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3, 4번은 더 쉽게 파악되는 것이고. 자, 그 정도 차이가 답을 내는 고리. 그러면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낯선 시가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어려울 것인가, 이런 점을 가늠해 보면 되겠죠. 다음 14번. 신경님의 농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공부해 둘 만한 그런 작품이죠. 시적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 이라고 물었어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인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 막이 내렸다라는, 막이 내리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이동 방향, 이것으로부터 정서도 뭔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여기서 분이 얼룩진, 이것도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그 연극과 같은 이런 그 장면,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분장한 화장, 이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룩졌다. 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룩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바로 정서적인 분노, 이 분을 동시에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독해에서는 그런 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의 독해는 문맥적 의미가 문법적 질서 면에서 명백하게 파악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답이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답에 대한 논란에 빠지지 않고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맥적 의미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정서가 직접 노출되어 있어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그럼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대변하는 인물,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런데 기억의 쪼무레기들, 니은의 처녀애들. 근데 처녀애들은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바로 문맥적 의미, 철없다는 말이 뒤에 이어집니다. 철없는 존재, 처녀애들. 그럼 쪼무레기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고. 그 정도에서 두 개 선택지 지우고 나면 꼭정이와 서림이 둘이 남는데, 또 역시 명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꼭정이처럼 울부짖고, 여기 있는 이 울부짖고가 뭐예요?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 부분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배경 지식이 없어도 구별이 가능한 그런 문제죠. 문맥적 의미로 답을 찾는 것이다. 그 방법적인 것만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행, 끝에서 네 번째 행. 쇠전을 거쳐 도수정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바로 이 부분에
이 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 바로 반어법인데요. 반어가 대체로 그 말 자체에서 모순된 상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악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점점 신명이 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와 돌 때, 도수장 바로 도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살장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바탕에 두고 신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신명이 아니라 뭐예요? 살기 등등한 기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작품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 의미, 처녀애들은 철없다 이런 정도에서 파악되고, 또 꺽정이는 바로 뒤에 울부짖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7급 수준의 문제라 할 수 없는 낮은 난이도임을 보여줍니다. 15번은 그보다는 좀 어렵다 할 수 있겠는데, 제목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1947년 봄, 47년 이렇게 연도가 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면서 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럼 자연스럽게 남북 분단,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남북이 좀 분단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배경에 둔다. 자, 심야. 심야라는 건 남몰래 움직이는 이런 상황임을 알 수 있겠고,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여기 경계선이란 말도 명확히 드러나 있었죠.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그런데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47년이라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한밤중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야 하는 상황, 들키지 않으려는 모습,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걸 바탕에 두고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켰다. 그럼 아이니까 울음을 터뜨렸을 수 있고, 그럼 그 울음은 바로 들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삼켰다는 건 바로 그 아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데, 왜 죽었을 것인가? 이런 것으로 미로 짐작할 때 바로 울음을 터뜨리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 가능하죠. 제목이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상황을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구체적 시공간을 제시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 환기,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막히던 상황,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이게 틀린 게 아주 명확히 노출되죠. 보초를 서던 군인에 의해서라는 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문맥적 의미만 파악하면 그대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익숙한 시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처음 읽어보게 되는 낯선 시, 이게 오히려 문제풀이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16번,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화자의 처지나 행위. 자, 전문강의 삽을 씻고, 전문강의 삽을 씻는다는 건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그 노동을 했던 삽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상황, 이런 정도를 짐작해 하죠. 선택지 먼저 봅니다. 1번,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일을 마치고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강물의 슬픔을 퍼다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자, 시를 봅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이 네 번째인까지만 읽어도 슬픔도 퍼져버린다라고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직접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4번처럼 주관적 감정의 배제라는 건 전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소설에서도 그 보여주기 수법, 말하기 수법 이게 대비가 되는 것처럼 시를 이해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축이죠. 감정이 직접 노출되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숨기고 객관적인 상황, 장면을 통해서 미로 짐작할 수 있게 보여주기 수법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차이는 독해의 가장 기본이기도 합니다. 다음 17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 이 문제의 농업박물관 소식 뭐 처음 보는 작품이겠죠. 그리고 나의 가재미 그리고 공군소령 김진평 등등등. 전체적으로 그 낯설 만한 좀 생소할 만한 이런 것들을 재료 취하고 있다. 지금 바로 각각의 시에 대한 설명인데 선택지 보면 가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금 선택지가 각각 작품을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설명 내용에 따라서 바로바로 짝지어 확인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작품 농업박물관 앞들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벼의 한사리를 일러주던 한 아버지는 그 허수아비가 지키는 참새떼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1번 답 다시 한번 가보세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건 아니죠. 다음 나작품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나작품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가재미는 한 몸통을 반으로 나눈 것처럼 생긴 그런 생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얼굴에 두 개의 눈이 몰려있는 듯한. 그래서 뭐 앞에서도 좌광우도 그래서 광어와 도다리, 도다리가 이제 가재미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부부를 나타낼 때 바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한 몸통을 둘러 나눈 것처럼 생긴 광어나 도다리, 광어나 가재미 이런 것에 빗대어서 부부의 관계 이걸 표현하기에 또 나름 적절한 소재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뭐 뒤에 이어진 부분에 야윈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자, 어떤 상황인가라는 걸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다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은 이해죠. 다음 비행기를 소재로 남양댁과 대화를 주고받는 화자의 욕망. 네, 여기에 쌀이 제 넘어 비행운 떴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그 뒤에 구름처럼 번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붉은 밭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호미든 손으로 차양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해를 가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남양댁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mon다. 그러니까 남양댁 이 사람의 아들이 진평이일 것이고 그 진평이는 비행기 조종사일 것이고 적어도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알고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볼 때마다 모두 자기 아들이 몰고 가는 비행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 남양댁과 대화를 주고받는 여기는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죠. 바로 시적 화자는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라는 남양댁의 말은 있지만 그것이 화자하고 주고받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혼잣말로 이해도 될 것이고요. 그 정도로 틀린 지점들이 차례차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이 문제가 노리는 것은
시간이겠죠.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분량도 많고 또 선택지마다 각각의 작품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서 어느 정도 확보된 시간을 여기에 최대한 할애를 해서 그래서 절대 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짜임새가 분명하고 의미가 쉽게 파악되는 것부터 보면서 선택지 양을 줄여가는 이런 방법도 적극 활용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18번 적절치 않은 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읽어본 듯한 문체. 바로 나의 김춘수의 꽃이 있고 그 꽃의 서술 방법을 차용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나 작품을 가 작품이 패러디하고 있다. 1번 선택지에 바로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 있고요. 다음 가의 이연에 나오는 전파는 나의 이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춘수의 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주기 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가작품에 바로 짝지어서 나란히 놓을 만한 위치인가 라는 걸 확인해 두는 정도면 되죠. 이거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번 가의 시는 현대사회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 바로 제목에서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또 마지막 년에 나타나 있듯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이런 점에서 3번과 같이 평가되는 건 일면 타당하죠. 4번 나의 시는 가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자, 그 정도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9번 적절치 않은 것. 자,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강, 이것도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에 속하죠. 공감각적 이미지,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짜임새가 좀 잘 드러나는 1번, 3번 이런 정도를 제일 먼저 확인해서 지워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겠죠. 그 정도에서 1번, 3번 외에 2번 대 4번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그리고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린다. 이런 정도죠. 그러면은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이런 부분들 저것봐 내 보담도 맨 마지막에 소리 죽은 가을 강을 보겄네 이런 부분이 전통적 어조라 할 만한가? 그 다음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했다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년에 그 기쁜 첫사랑, 이게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런 부분에서 첫사랑에서 그 다음 사랑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한다. 바로 이 시어의 반복, 이 부분이 명확하게 틀린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20번 하나 더 보고 끊어가겠습니다. 조지훈의 낙화. 기억에 성긴,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 그래서 성글다 등등 이렇게 유사한 표현으로 또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었던 시어기도 하죠. 니은의 귀촉도, 소쩍새, 두견새 이것도 주로 그 소월의 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디귿,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미닫이가 붓다라고 하는 건 미닫이 문에 비친 빛,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디귿, 우련, 갑자기 불쑥 나타남,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창호지 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깔이기 때문에 은근하게 비춰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희미한 느낌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문맥적인 의미 파악이 답을 내는 힘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그 앞부분에는 구문학사 문제, 주로 서울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었음을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 다음은 독해 문제들은, 그 문맥적 의미가 가장 중요한 고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짜임새가 좀 더 명확한 것으로 선택지 양을 줄이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짜임새가 확실한 것부터 먼저 점검해서 선택지를 줄이고 좀 미묘한 두 개를 남겨서 차이점을 본문 안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순서를 잡아간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끊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